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주느라 나의 욕구를 계속해서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더 우선시하는 게 당연해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요즘 세상이 점점 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해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각종 소셜 네트워크들이 일상이 되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전 세계로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니 뭐 어쩔 수 없는 흐름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게 너무 중요해져서 우리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거죠. 인스타에서는 남들보다 멋진 일상을 올려야 하고, 직장에서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관계에서는 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만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님, 선생님, 사회, 친구들이 만든 기준에 맞는 행동들만 하면서 그게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은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남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가득 차버리기 때문이죠. 정작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고 이유 없는 불안에 휩싸인 채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준을 남에게 두는 게 익숙해지고 우리의 본능과 무의식 차원에서조차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면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비교적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람들을 막 신경 쓰면서 감정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자신을 더 잘 보고 자신의 선택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깨는 게 싫고 바쁜 척 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자리에 이리저리 불러가며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할 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들을 거절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알고 있기에 남의 감정에 휘둘려 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만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고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길이고 또 자신의 길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책임도 충분히 질 자신이 있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자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패는 멈추지 않을 때는 결국 배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자신의 강한 아이덴티티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내가 이걸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시간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기에 이런 유의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으면서도 결국 남을 먼저 신경 쓰면서 나를 이렇게 계속 제한해 왔던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좀 특별한 두 가지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있지만 특히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본능적 욕구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attachment, 애착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성향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본능입니다. 신생아는 부모와의 애착을 유지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착 욕구는 우리 인간에게 내재된 아주 강력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애착 욕구가 외부와의 연결을 원하는 본능이라면 진정성에 대한 욕구는 나와의 연결을 원하는 본능입니다. 내 자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 즉 직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은 아주 최근까지도 야생에 살던 존재였죠. 이런 현대 도시에 안전한 개인 집에 살던 존재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야생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이 직감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진정성 역시 아주 강력한 생존 본능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중요한 두 가지 본능이 충돌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때, 아이일 때 초콜릿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나의 진정성, 나의 오텐티시티가 초콜릿을 먹고 싶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 나 초콜릿 먹을래요 이렇게 하겠죠. 엄마는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진정성,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만 더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주 대단하신 부모님들은 아주 좋은 설득법을 찾아내고 잘 대처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떨까요? 계속되는 투정에 화내게 되겠죠. 안 돼, 오늘은 먹었고 너 내일까지는 절대 안 돼, 더 이상 보채지 마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 상황을 아이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초콜릿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엄마가 날 사랑해서 저러시는 거야 라는 생각은 할 수 없겠죠. 심지어 엄마가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이에게는 그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단순히 초콜릿을 못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순간 아이는 자신의 진정성,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이 감정과 애착, 엄마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애착을 선택하기 위해 진정성을 희생합니다. 이런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진정성을 희생시켜서 애착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남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내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고방식 혹은 우리 뇌에 새겨진 기억이 아닙니다. 반복된 느낌과 생각은 우리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그 느낌을 계속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의식화될 정도로 강화된 신경 패턴은 그냥 내 자신, 내 성격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넘어서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성격 그 자체가 되고 나의 감정보다는 부모님의 기분이 더 중요해 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내 감정은 어떤지 모르겠고 남의 감정을 더 걱정하는 성격이 되는 식인 거죠. 그리고 이런 성격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남아서 내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싫어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직장에서 버림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참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임에 가기 싫어도 안 가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참석합니다. 사실 피곤해서 쉬고 싶지만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억지로 참석하면서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애나 부부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주느라 나의 욕구를 계속해서 희생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러면 싫어하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떠나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거죠. 심지어 저런 생각이 내 뇌로 안 났더라도 저런 느낌, 두려움이 나에게 계속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더 우선시하는 게 당연해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 형성된 애착을 위한 생존 전략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패턴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공허함을 느끼고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애착 본능이 더 강하니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원래 그런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애착을 잘 유지하면서도 진정성을 지키는 방법을 익혀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뇌와 몸이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린 점점 더 나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애착과 진정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며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감정과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싫다고 하면 분위기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일 뿐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반응과 나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 가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화를 내 감정으로 가져올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즉,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진정성을 억누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만 잘 해내게 되면 진정성을 회복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존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존감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찾습니다. 남들이 나를 좋아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남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식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평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짜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남들이 어떻게 보든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의 감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고 내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차이점이 결국 남에게 휘둘리는 삶과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사는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 내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역시 명상입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계속 휘둘리게 되는 이유는 뇌가 그렇게 학습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 또 거절하면 안 된다고 느껴왔고 그래서 진정성을 희생시키면서도 애착을 계속 쫓아왔던 거죠. 또 나의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계속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뇌와 몸이 소통하는 신경 패턴이 아주 깊게 새겨지게 됩니다. 내가 죄책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안 떠오르고 있더라도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뇌의 신경 패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 제가 항상 말하죠. 뇌의 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뇌와 연결되는 척수 그리고 척수와 연결된 모든 다른 신경계, 장기, 근육 이 모든 연결과 소통을 더 균형되고 온전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생각을 계속하며 생각을 과도하게 쓰던 에너지를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느껴주는데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하게 활성화돼서 편도체만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내 신경 패턴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 전두엽이 점점 더 활성화되게 되면서 우리 뇌와 몸의 신경소통이 더 올바른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명상을 하면은 전두엽이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한 사람을 보면은 전두엽이 실제로 더 크죠.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가만히 머무는 명상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경 패턴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고 내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고 심지어 애착 관계에서도 더 좋은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진정성과 애착의 균형이 맞기 시작하면 우린 주변 사람 관계와도 좋고 나와의 관계도 좋기 때문에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그리고 더 나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책은 남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흔히 let them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걸 바꿀 수 없고 싫어하는 걸 바꿀 수 없고 나를 떠나는 걸 바꿀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직 내 반응만 바꿀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자유가 있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또 자유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화를 내든 뭐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중심을 지키고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애착과 진정성의 진정한 회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패턴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애착을 위해서 진정성을 계속 희생시키는 이 패턴은 더 이상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착을 유지하면서도 진정성을 지키는 삶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한 변화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신경 패턴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감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의 반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뇌를 리프로그래밍할 방법에 관한 연구와 자료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명상이 그 여러 방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놓아주고 내 진정성에 보내는 신호,
내 감정, 직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신경회로가 새롭게 재연결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명상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명상에 대해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이런 도움 계속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애착과 진정성의 균형을 찾아서 더 나다운 나를 이끌어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